네, 신지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인기 있는 방송 포맷이 연애 프로인 것 같아요. 연애 프로 겁나 많아, 진짜. 나는 솔로나, 하트 시그널, 환승연애, 이런 거. 트로트 끝나고 연애로 지금 TV 유행이 바뀌었나봐. 바람에 날린 꽃에. 사실 연애 프로는 예전부터 꾸준히 인기이긴 했잖아요. 짝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90년대도 있었어, 이런 거. 사랑의 스튜디오라고 마지막에 사랑의 작대기 이렇게 막 날려갖고 같이 날리면 만나는 뭐 이런 거잖아. 연애 프로는 일반인들이 나온다는 게 재밌는 점인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인플루언서 홍보 프로처럼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일반인이라는 재미가 있죠. 미국은 어떠냐? 일반인이 출연하는 연애 프로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어요. 이거지. 데이팅 게임이라고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제가 태어난 해네요. 아니에요. 23년간 방송했고 그 당시에 국민 프로였대. 내용은 간단해 뭐. 자기 짝 찾으러온 남녀가 나이, 직업, 취미 이런 정보를 안 알려줘. 벽 하나 두고 얼굴도 모른 채 대화만 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1978년 3월 19일 이날 방송엔 세릴 브래드쇼라는 20대 여자가 출연했어. 똑같이 벽 두고 얼굴 모르는 3명의 남자랑 대화를 한 거야. 그리고 방송 내내 어떤 한 남자가 마음에 들었대. 상대 남자가 35살의 사진작가라는데 말 들어보니까 뭐 어마어마해. 13살부터 개인 사진 작업을 하던 신동이고 취미로 스쿠버 다이빙, 오토바이 뭐 이런 걸 탄다는 거야. 말 잘하고 재밌어. 남자는 역시 웃겨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항상 여러분 웃겨드리려고 코카인 뭐 이런 거 추고 미친놈이었던 거예요. 세릴은 이 남자가 더 알고 싶어졌지. 이 남자도 그런가 봐. 최종 선택 직전에 세릴에게 한마디를 해요. 자기를 선택해주면은 오늘 끝내주는 밤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존나 도발적인 멘트를 날렸어. 건방진 코노야로. 이 말에 눈이 하트가 된 세릴도 바로 이 사진작가를 선택해버립니다. 최종 선택을 하면은 벽을 치워주거든요? 이제 얼굴 볼 수 있어. 세릴이 깜짝 놀라. 야, 얼굴도 개 잘생긴 거야. 사실 아무리 웃겨줘봐야 잘생긴 거 못 이기거든요. 근데 얘는 둘 다 가졌네. 끝내주는 밤도 가능하다는데 모자른 게 뭐야? 고추가 작나? 아닌 것 같은데. 세릴 대박 났어 지금. 남자도 세릴이 마음에 들었나 봐. 둘이 팔짱 끼고 데이트 나가는 걸 끝으로 이 방송이 끝나요. 이제 사귀고 말고는 뭐 지들 어떻게 하냐에 달린 거지. 근데 나중에 세릴 말 들어보니까 사실 이날 집에 가면서 대화를 더 해봤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대. 방송 때만 해도 재밌고 예의 바르고 자기랑 통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카메라 없는 데서 다시 보니까 이상하게 대화가 잘 안 되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뭔가 어두워 보였다는 거지. 조명빨이었나? 세릴이 좀 찜찜했지만 그래도 내색은 하지 않았대요. 이런 상태로 좀 더 알아보자 하면서 이 남자 사는 아파트까지 간 거야. 문 열고 들어가더니 이 남자가 커피 타오겠다고 주방에 갔어. 세릴은 혼자 집안 구경을 좀 했지. 그러면서 이 남자가 찍었다는 사진첩을 발견했는데 직업이 사진 작가라니까 궁금하죠? 뭐 어떤 거 찍었는지. 열어보고 또 놀랐어. 여자 화보만 수십 장이 있는 거야.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좀 이러면 사귀는 목적으로 만난 거니까 여자 문제가 복잡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 것 같기도 하고 몇 장 더 넘겨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엔 정상적인 잡지 화보야. 근데 갈수록 이상해져. 가학적이고 더 뒤로 갈수록 잔인성까지 보였다는 거지. 세릴은 이게 연출된 사진이더라도 정상적이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집 나와서 도망갔고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1년 뒤인 1979년 7월에 이 남자를 또 보게 됩니다. 어디? TV에서. 세릴이 보던 방송은 뉴스였어요. 뉴스 내용이 뭐냐? 한 20일 전쯤인 1979년 6월 20일 얘가 12살인 로빈 샘소라는 여자인데 실종됐대. 근데 알고 보니까 납치 성폭행 살인이었고 범인도 체포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범인 얼굴까지 공개가 됐거든요. 이 새끼야. 1년 전 데이팅 게임에서 만난 그 남자였던 거죠. 이 사진작가라는 이 새끼 이름이 로드니 알칼라였어. 놀라서 뉴스 계속 보는데 살인도 처음이 아니래. 한 10년간 11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었다는 거지. 그전에는 8살짜리 애 성폭행해서 감옥에 갔던 새끼고 폭행죄로도 감옥에 간 만성전과자였어요. 데이팅 게임에 나올 때도 수배 중이었대. 아니 뭔 자신감인데 수배 중인 새끼가 TV를 다 나오냐? 경찰을 너무 조수로 본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것만 봐도 일단 보통 새끼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팅 게임 살인마라고 불리는 로드니 알칼라 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플레임이
로드니 제임스 알칼라라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냐? 1943년 8월 23일 생이에요. 미국 텍사스 샌 안토니오에서 태어나는데 멕시코 이민 가정이야. 부모가 자식 넷을 낳았고 셋째로 태어난 새끼거든요. 미국 가서 태어난 게 아니고 로드니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빠 권유로 미국을 간 건데 인종차별을 좀 겪은 건지 3살 때 다시 멕시코로 역이민을 가. 멕시코인이 멕시코로 이민 가는 초유의 상황. 그 뒤로는 멕시코에서 초등학교 다녔고 얼마 안 가서 부모가 떨어져 삽니다. 별거를 한 것 같아. 이혼은 아니고. 애들을 엄마 혼자 키웠는데 교육상 다시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가요. 이민만 3번째야. 다행히 엄마가 애들을 잘 키웠어요. 냈다. 괜찮은 학교에 들어갔고 로드니는 특히 유명 사립학교에 가서 공부도 잘했어. 특히 미술에 재능이 많았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크라 대학 UCLA에 미술대를 갑니다. 근데 또 얼마 안 가서 군대를 갑니다. 휴학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로드니는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새끼였어. 학력이 좋으니까 군대에서 행정병 됐는데 집단 생활에 적응을 못한 건지 명령에 자주 불복종했고 교활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탈영한 적도 있어. 하는 짓이 너무 또라이 같으니까 군대에서 심리상담이랑 정신검사해봤거든요. 그랬더니 IQ가 135가 넘네? 하지만 경계성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같이 나왔고 조직사회에서 문제가 될 성향이 많은 사람이라는 진단이 나온 거야. 그동안 행정병이라 눈에 안 띈 거지 일반 병사로 총들 기회가 늘어나면 그때는 모르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로드니 알칼라가 강제 전역당해요. 다시 미대로 복학해. 공부 잘 했고 계속 졸업도 하는데 그 뒤로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야. 이제 첫 범행이 들어가는 거죠. 1968년 9월 25일 LA 헐리우드의 근처 아파트 사는 도널드 하인즈라는 남자가 차 타고 지나가는 길에 이상한 장면을 보는데 한 2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얘야 초등학생 같은 어린애한테 말을 걸고 있었대. 처음엔 아는 사이인 줄 아는데 여자의 태도를 보니까 남자를 좀 경계하는 것 같더라는 거지. 그래서 눈이 갔고 계속 쳐다보는데 이 남자가 애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인대. 바로 경찰서 가서 알린 거야. 같이 그 장소로 들어왔는데 이미 사라졌거든. 멀리 갈 수 있는 시간은 아니라 경찰이 주변 돌면서 그 남자랑 애를 찾아봤어. 결국 어느 아파트에서 찾거든요. 애만 있는 상태에서 범인 없었고 근데 애가 이미 성폭행 당한 상태고 머리를 크게 다쳐갖고 의식이 없는 거야. 옆에는 쇠막대기 하나 굴러다녔는데 이걸로 때렸나 봐. 근처 사는 탈리 사피로라고 8살이에요. 정신을 다행히 차리더라고. 물어보니까 집에 가던 중에 어떤 남자가 태워다 주겠다길래 처음엔 거절했는데 차에서 내리더니 자기 부모랑 잘 아는 사이고 가면 먹을 거 사주겠다 이러면서 강제로 들고 탔다는 겁니다. 그 순간을 도널드 하인즈라는 사람이 목격을 했던 거고 이제 범인 잡아야 되잖아요. 미리 말한 대로 로드니 알칼라야 목격자와 피해를 당한 탈리 사피로의 증언으로 몽타주가 만들어지면서 범인의 정체도 금방 드러나요. 근데 경찰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얘가 눈치 까고 로드니가 뉴욕으로 도망을 갑니다. LA랑 뉴욕은 거의 끝과 끝이야. 거리가 너무 멀고 줄을 넘어가면 법이 달라지니까 거의 뭐 다른 나라거든요. 지금이야 뭐 전산 기록으로 경찰끼리 정보 공유 쉽게 되지만 이때는 이러면 너무 어려워져 잡기가. 뉴욕에 간 로드니는 존 버거라는 가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는 뉴욕대 영화과에 입학까지 하는데 참고로 이때 로드니를 가르쳤던 교수가 아카데미 감독상 받았던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야. 피아니스트, 악마의 씨 뭐 이런 감독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도 로드니를 알게 되고 1년도 안 돼서 아내가 살해당하거든요. 이건 로드니 사건이 아니에요. 범인이 찰스 맨슨 패밀리였다는 거죠.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존 버거는 뉴욕대 다니면서 사고 안 치고 평범한 척 하면서 당분간 잘 살아. 그러면서 우연히 뉴욕 어린이 예술 캠프의 상담교사로 일하게 되는데 여기 왔던 애들 2명이 수배자 명단에서 봤던 로드니의 얼굴을 알아보고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체포는 됐는데 정작 피해자인 탈리 사피로의 가족이 멕시코로 이민을 갔어요. 그 사이에 부모가 딸이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한다면서 재판에도 나가지 않아. 힘든 일이긴 하잖아요. 잘 사는 집도 아닌데 어떻게 미국 멕시코를 계속 왕복하냐. 피해자 가족이 계속 미국에 있었다면 캘리포니아 검사가 로드니를 아동 성폭행과 살인 미수로 기소할 수 있었어. 근데 주요 증인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혀버리니까 아동 성추행으로만 기소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 혐의가 인정돼가지고 3년형 나와. 하지만 1년 5개월 만인 1974년에 가석방됐고
3달 만에 13살 줄리라는 여자애를 폭행한 혐의로 또 체포돼서 2년을 받아요. 그리고 1976년에 출소한 거지. 얘가 아동 성폭행 재범자잖아. 이러면은 보호관찰 명령을 받아서 관찰 담당자라는 사람이 붙게 돼.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어떻게 사는지 확인하고 이 사람 허락 없으면은 지역을 벗어나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얘가 뉴욕 생활 정리하고 돌아오겠다면서 휴가를 요청해요. 어차피 하긴 해야 될 일이니까 담당자가 허락을 해줬어. 로드니가 이렇게 1977년 7월에 뉴욕으로 갑니다. 그럼 휴가 요청한 대로 집 팔고 주변 정리를 한 거냐? 안 해요. 그럴 새끼가 아니야. 얘는 연쇄살인을 저지르러 뉴욕에 간 거야 지금. 본격적인 사건 시작인데 밤마다 클럽을 존나게 다녀. 여기서 만난 여자들에게 자기를 사진작가라고 속여 모델 제안을 했던 거지. 그래서 여자애들 데려와 찍은 사진이 이런 거예요. 다 이뻐요. 자기 취향의 여자애들을 노렸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실제로 사진 실력도 좀 있던 것 같기는 해요. 미대 나오고 이랬으니까. 얼굴 괜찮고 말 잘하는 남자가 모델을 시켜준다니까 사람들이 별로 의심 안 하고 따라갔던 건데 로드니가 몇 장 찍어주는 척 하다가 성폭행을 저질렀던 거야.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도 있었어요. 이 새끼 아동성애 같은 면이 진작에 보이고 있었잖아. 마리화나 준다고 꼬셔서 데려와. 그리고 약에 취하면 뭐 성폭행하고 이상한 사진 찍고 그랬던 거지. 이 기간에 뉴욕에서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여자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다들 존 버거라는 사진작가와 만나기로 한 뒤 사라졌다는 거지. 이 새끼가 죽인 거야, 범인이. 로드니 알칼라야. 이 당시 경찰은 근데 로드니라는 생각을 못했어. 왜냐? 행정기록상 얘는 지금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거잖아. LA에서는 뉴욕에 휴가 갔다 온다고 했던 이 새끼를 찾는 중이고 아까 말했지만 LA랑 뉴욕이 너무 멀어서 정보 교환을 못할 때라 서로의 사정을 모르고 있는 거죠. 로드니도 이런 사정으로 양쪽에서 자기를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겠지.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생긴 건지 갑자기 본명 쓰면서 TV 출연을 한 게 바로 데이팅 게임이라는 프로였던 거고요. 지금이야 출연자 논란 같은 게 너무 쉽게 폭로되는 때니까 작가들이 출연자 사전조사를 다 해. 하지만 이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잖아. 로드니가 지 사진작가라고 하면 진짜 사진작가로 소개되면서 TV에 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상대 출연자인 세릴 브래드쇼의 선택을 받으면서 방송이 끝났던 건데 나중에 얘 잡고 그때 같이 출연한 다른 남자 2명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로드니가 아니 한눈에 봐도 이상하고 기괴한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세릴이 얘를 선택해서 다들 너무 놀랬다고 한 거예요. 세릴도 방송 끝나고 집에 따라가면서 이 새끼 이상하다는 건 금방 알았지. 다행히 피해자 찍어둔 앨범을 발견하면서 도망갈 수 있던 거고 커피 타러 주방에 간 게 아마 범행을 준비한 게 아닐까 싶어 이 새끼가. 그 사이에 앨범을 못 봤다면 세릴도 이날 피해자가 됐을 거야. 연쇄살인의 가치관을 가진 새끼의 특징이 뭐예요? 살인에 실패하면 극심한 분노를 느낀다는 거지. 이날 세릴을 죽이려고 했겠지만 실패했어. 빨리 다른 여자 찾아서 이 욕구를 풀어야 돼. 이거 못 참아요. 연쇄살인범들은. 바로 3명의 여자를 더 죽입니다. 이렇게 로드니가 그동안 죽인 피해자들은 신원이 확인된 것만 11명이었어. 이 사람들은 다 로드니가 사진작가로 속이고 모델을 제안해 만나서 죽인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상한 짓을 좀 했는데 목을 졸라 죽여요. 바로 죽이는 게 아니고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조르다가 풀어줘. 숨이 돌아오면 또 조르고 이걸 반복합니다. 왜 그런 거냐? 그 죽어가는 표정을 카메라로 찍으려고. 애초에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 세릴이라는 여자는 이 앨범을 보고 도망쳤던 거고 개또라이야 그냥. 마지막 피해자로 확인된 게 12살 이 로빈 샘소 사건인데 세릴이 1년 만에 뉴스로 로드니를 다시 보게 된 그 사건이죠.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자전거 타고 애가 발레 학원 가다가 사라진 거래. 그리고 12일 만에 LA 주변 산기슭에서 발견됐는데 몸에 멍과 칼에 찔린 흔적 많았고 성폭행 흔적도 있다는 거지. 애한테 모델 제안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강제로 납치한 것 같아요. 왜 이 사건으로 잡혔냐면 목격자가 있었어. 로빈의 발레 학원 친구들이거든. 애들 말 들어보니까 여럿이 모여 놀고 있었는데 로빈도 같이 있었고 어떤 남자가 오더니 사진을 찍어주겠대. 모르는 사람이니까 다 거절했고 자기들끼리 놀다가 각자 헤어져서 집에 가는 길에 로빈이 사라졌다는 거야. 범인은 애들 집에 가는 걸 기다렸다가 그중 하나 따라간 건데 그게 로빈이었던 거고 애들 증언으로 용의자 몽타주가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애들 기억이지만 그래도 꽤 비슷한 면이 좀 있죠. 그리고 이 몽타주를 1976년에 로드니 알칼라의 보호관찰 담당했던 그 경찰이 보게 됐어요. 뉴욕으로 가는 걸 허락해줬던 그 사람이지. 한눈에 로드니라는 걸 알아봤고 로드니 엄마 집부터 수색합니다.
여기서 로드니가 시애틀에 창고 하나를 빌렸다는 영수증을 찾거든요. 거기 창고 가보니까 귀걸이 하나가 있었어. 이거야. 이 귀걸이는 로빈 샘소가 실종되던 날 하고 있던 그 귀걸이에요. 결정적 증거가 나타나자 체포영장이 나왔고 이렇게 1979년 7월 로드니가 로빈 샘소의 살인 혐의로 체포됐던 거예요. 재판은 1년 만인 1980년에 로빈 샘소의 사건으로 열린 거야. 이미 1968년에 저지른 탈리 사피로 성폭행과 1971년에 줄리라는 13살 여자에도 폭행 전과가 있었고 빌린 창고에서 로빈의 귀걸이도 발견됐으면 보나마나 아닙니까? 사형 나와요. 좋았어. 근데 로드니 이 새끼는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항소를 해. 웃긴 새끼네. 자기가 무죄래. 왜 무죄냐. 이 새끼 말도 들어보니 일단 로빈 샘소 귀걸이는 자기 거래. 우연히 애랑 똑같은 물건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배심원단에게 자기 예전 전과, 미성년자 성폭행 이런 걸 알려줬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잘못된 선입견으로 판단을 한 거다. 그래서 자기는 불리한 재판이었대.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귀걸이가 로빈 샘소께 맞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았거든, 아직 경찰이. 항소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서 새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동안은 배심원들에게 피고인의 정보를 줬단 말이야. 피고인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차원이었겠지만 오히려 선입견만 만들어진다는 거지. 과거의 전과는 그때 일이고 지금 재판에서는 이 사건만 보자는 거야. 과거에 이런 적이 있으니 네가 범인임 이렇게 보는 건 법리적인 해석이 아니고 억지라는 겁니다. 이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의 과거 이력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자, 좋아. 1986년 5월 새로운 법으로 로빈 샘소의 재판이 다시 열려요. 뭐 결과 똑같아. 이 새끼 사형이야. 개새끼가 뭐 어쩌다가 타당한 말 한번 얻어 걸린 거야. 근데 또 항소를 안 해? 대법원이야 이제.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는 사이 뭐 검사는 노냐? 과학수사가 발전한 거야. DNA 검사가 사용되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럼 이 새끼가 빌렸다는 창고에 있던 귀걸이에 로빈 샘소 DNA가 있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더 이상 이 새끼도 이제 입 닥쳐야 되는 거죠. 나왔어. 이 새끼가 로빈 샘소 죽였어. 이 새끼 너 죽었다. 이게 다가 아니라 그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서도 로드니 알칼라의 DNA가 존나게 나오는 거야. 한두 건이 아니야. 로빈 샘소 사건은 억울하다고 항소한 새끼가 오히려 이제 연쇄살인범이었다는 게 밝혀졌어. 이때부터 로드니에게 죽은 여자는 10명이나 더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이 중 5건의 재판이 같이 진행됩니다. 로빈 샘소 사건이랑. 4번의 사형과 가석방 없는 25년형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로빈 샘소 사건으로 이미 사형이 확정적인 새끼라 추가형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유가족 입장에선 또 얘기가 다르니까 좋은 판결이 나온 거죠. 로빈 샘소 사건은 2010년에 다시 열립니다. 갑자기 10건이 서로 밝혀지면서 한 20년간 밀렸던 거예요. 이 대법원 재판까지 가는데 로드니는 계속 무죄 주장했고 감옥에서 이런 책도 써요. 이게 다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지가 갇혀있는 그 교도소는 미끄럼 안전 방지 시설이 부족해서 재소자들이 다칠 위험이 크고 저지방 식단을 주지 않는다며 교도소에다 소송을 2번이나 겁니다. 개진상이야 아주. 하지만 다 기각돼요. 뭐 들어주겠냐. 이게 로빈 샘소 대법원 재판 때 사진인데 미친놈이 무슨 테드 번디 빙의해가지고 변호사 없이 지가 지를 변호하는 거야. 약간 나르시시즘적인 성향도 있는 것 같고 변호 내용도 뭐 지는 경계성 인격 장애가 있어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대. 아니 뭐 그동안 무죄라며 20년 동안 이제 와서 기억을 못한대 사실은. 하지만 증거, 사람 아무도 얘 편은 없는 거지. 검사는 로드니 알칼라가 범인이 자기인 걸 알지만 신경 쓰지 않는 거라고 반박했어요. 이상한 말이긴 하잖아. 재판은 모든 걸 증거로 말하는 건데 검사는 지금 로드니가 어떤 생각으로 기억을 못한다는 건지 개인적인 추론을 하고 있어. 그래도 돼, 검사가 지금. 이미 증거 충분하고 목격자도 있으니까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야. 배심원단이 과거 전과를 미리 알아서 생긴 편견이 생겼더라도 이 새끼가 범인인 건 변함없거든. 대법원이라 여기서 판결 나오면 끝이죠.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재판인데도 할 일이 딱히 없을 정도로 검사가 확신하고 있는 거야. 로드니는 여기서 지가 왜 무죄인지 이것저것 존나 떠들어요. 근데 들어보면 별 내용은 없고 뭐 일관적인 주장은 아니야. 뭐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뭐 외식 뭐 이지랄 한 거야. 병신인가? 배심원단을 설득하거나 뭐 검사 말에 반박하기보다 지가 어떤 사람인지 감성팔이하기 바빴어. 중요한 건 귀걸이잖아?
DNA로 로빈 샘소인 게 확인이 돼가지고 지금 검사가 확신하고 있는 건데 이 새끼는 끝까지 짓거래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1978년 데이팅 게임 나갔을 때도 그 귀걸이를 자기는 하고 출연했대요. 그러면서 방송 사진을 증거로 내미는 거야. 야 이거 뭐냐?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 놀래가지고 검사가 얼른 그 사진을 봤어요. 없어, 씨발. 없다고. 확실히 없어. 이 방송 전체 영상을 싹 뒤져봐도 이 새끼 귀때기엔 뭐 하나 달려있는 게 없다고. 같이 출연한 남자들도 1978년의 사회 분위기상 귀걸이한 남자가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 새끼가 진짜 귀걸이 했었다면 기억에 남았을 거라는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인도 나왔어. 42년 전 로드니 알칼라의 첫 피해자였던 그 탈리 사피로야. 8살 때 겪은 일이고 지금 50살 됐는데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 자기는 납치되는 걸 본 목격자가 있어서 살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로빈 샘소처럼 됐을 거라고 증언까지 하니까 배심원도 더 확신을 가진 거지. 예상대로 뭐 사형 확정이에요. 보나 마나야. 근데 캘리포니아랑 뉴욕의 경찰은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는 거지. 재판이 진행되던 2010년부터 로든이 집에서 발견된 1000장이 넘는 사진 중 18많이도 찍었네. 여기서 실종으로 의심되는 사람 120장을 공개했어요. 제보를 받기로 한 거야. 나머지 900장은 수위가 너무 높아서 공개할 수가 없었대. 여기서 21명은 신원이 확인됐고요. 6명은 실종됐다는 제보가 들어오거든. 이 6명 중 하나가 분홍색 옷 입은 이 사람이에요. 로드니랑 같이 찍었지. 이날 죽었던 것 같아. 경찰도 로드니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누군지 아는 사람이 안 나타나. 시신도 안 나왔고 그래서 추정으로만 남았어요. 로빈 샘소의 귀걸이가 발견된 창고에선 피해자 물건으로 보이는 증거 3개도 더 발견됐는데 이 물건 주인도 누군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의심은 돼. 근데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괜히 이런 걸 재판까지 가져갔다가 증명 안 돼버리면 로드니에게 오히려 유리해질 수가 있잖아. 이미 연쇄살인 혐의를 받는 상황이고 무리하게 추가 기소할 필요는 없으니까 확정적인 11건으로만 재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사형 나온 건데 집행이 바로 되진 않죠 또. 한 11년 감옥에 있다가 2021년 7월 24일에 77살이었는데 노환으로 뒤져. 이 새끼 뭐 다 죽어가니까 집행을 일부러 안 했던 것 같기도 해. 아니 씨발 빨리 조져야지 뭐해. 아니 그 많은 사람이 몇십 년 고생해서 사형까지 다 때려놓고 살 만큼 살다 가게 해주면 어쩌자는 거야. 사형도 당연히 뭐 절차가 있는 건 이해하는데 이렇게 끝나면 씨발 뭔 의미가 있냐는 거지. 약간 아쉽게 끝난 사건이죠. 그렇게 뒤져가지고 사건 조사하면서 허무하더라고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은 로드니 알칼라의 연쇄살인 사건이에요. 오케이, 넥스트 타임에 다시 새로운 거 준비해 올게요.